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이민자 가정의 고립,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견 과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파파토에토의 지역의 한 가정이 경매로 낙찰받은 창고 물품을 정리하던 중 여행 가방 2개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창고는 2018년부터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뉴질랜드 법에 따라 장기 체납 시 물품이 경매로 처리됩니다. 즉시 신고를 받은 뉴질랜드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투입했고 부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째, 사망자는 5세에서 10세 사이의 남매로 추정되는 어린이 2명. 둘째, 사망 시점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3년에서 4년 전, 즉 2018년으로 추정. 셋째, 시신이 밀폐된 가방 안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경찰은 창고 임대 기록을 추적한 결과 2018년 이 창고를 임대한 사람이 한국계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2018년 이후 이 여성이 임대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창고관리회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창고 계약서, CCTV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이하경 씨로 특정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이 씨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 두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끊어집니다. 학교 출석, 병원 기록, 복지 서비스 등 어떤 공적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이 씨는 뉴질랜드를 출국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민국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 입국 후 이 씨는 개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개명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9월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공식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1999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살인죄는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검찰청 국제형사과가 수사에 착수했고 국제공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새벽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됐으며 혐의는 뉴질랜드 형법상 살인죄였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했다고 수사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고 이는 나중에 뉴질랜드 측의 증거로 인계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첫째, 뉴질랜드의 공식 인도 청구. 둘째, 한국 법무부의 인도 심사. 셋째,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 넷째, 법무부 장관의 최종 인도 명령. 이 모든 과정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됐으며 이 씨 측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이해 제기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인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고 2022년 11월 이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됐습니다. 이제 사건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 가족은 2000년대 후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2자녀를 둔 평범한 이민 가정이었습니다. 2017년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전환점이었습니다. 한부모가 된 이 씨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재정 기록과 의료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됩니다. 첫째, 이 씨는 뉴질랜드에서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 두 아이는 2018년 이전부터 학교 출석률이 불규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당국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복지 시스템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사회복지부의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민자 가정,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홀로 육아를 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이해하는 맥락으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 입국 후 이 씨의 행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한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2022년 창고관리회사로부터 경매 통지를 받았을 때 이 씨는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는 주변 증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에 제출된 공식 기록과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뉴질랜드 형사 사법 체계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 범행의 계획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사건 직전 대형 쓰레기 봉투 구매 영수증, 마이너스 절연 테이프 구매 기록, 마이너스 창고 임대 계약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의 근접성, 마이너스 한국행 항공권 예매 시점. 검찰 측 주장 이는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범죄였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일상적 물품 구매일 수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심신 상태.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남편 사망 후 우울증 진단 기록 뉴질랜드 의료 기록, 마이너스 한국에서의 정신과 치료 기록, 마이너스 정신병원 입원 기록, 마이너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마이너스 한국 입국 후 개명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 마이너스 수년간 발각을 피해 생활한 점, 마이너스 창고 임대료 체납 통지에 대한 반응. 검찰 주장 범행 후 은폐와 도피 행위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준다. 세 번째 쟁점 사망 경위. 시신의 부패 상태로 인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후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1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 전원 일치 유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 판사는 가장 취약한 존재인 자신의 자녀를 해친 것은 가장 중대한 배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범행 후 태도. 시신을 유기하고 장기간 은폐한 점이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 두 아이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사망했고 장례조차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형량 종신형, 최소 17년간 가석방 불가. 이는 뉴질랜드 형법상 살인죄의 일반적인 선고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 행위를 볼 때 책임 능력을 배제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뉴질랜드 정신의료시설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완료 후 일반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 뉴질랜드 아동보호 당국은 사건 후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아이는 2018년 이전부터 학교 출석이 불규칙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가정 지원 시스템.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복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민자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 가족도 남편 사망 후 지역 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의 중요성. 한부모가 된 후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됐지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기 개입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적 추적의 어려움. 범죄 후 국경을 넘어 도피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2018년 한국으로 입국한 것은 합법적이었고 당시에는 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사건 이후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보호는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질적 작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민자 가정,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가족 상실을 겪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넷째, 아동의 실종이나 장기 결석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립되어 있는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그것이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어린 생명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들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 법적 쟁점,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